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때리는 남편, 맞는 아내, 그리고 우는 아이. 지난 주말 2살 배기 어린 아들 앞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의 가정폭력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상습적인 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한국가족복지학회가 발표한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치료 사례 연구에 따르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신체, 언어, 방임,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선족 여성들의 유입 이후에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의 사설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서 대거 입국하면서 다문화 가정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결혼 이민자 수는 15만 6천 명,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제외하고 베트남 여성이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으로 편입된 경우입니다. 수평적 사랑으로 맺어져야 될 인연이 수직적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의 불씨를 안게 됐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폭력을 낳는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의 실태, 사회적 안정망 경험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폭력은 결국 우리 가정의 폭력이지 않겠습니까?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훈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가 대북 제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어제 BS 후지TV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고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네네.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이치,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 후지TV에 나와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 하면 특정 시기에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에칭가스, 불화수소 아닙니까? 이번에 3대 품목에 포함된 예. 것이죠. 예. 네, 그것이 한국으로 대량 수출이 됐고 그런데 행선지가 북한이었다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또 관련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또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의 그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어찌됐건 이런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5대 그룹 총수들하고 회동을 했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행을 이제 했는데 수출업체하고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어제 그 회동에서는 2, 3차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갖는데 어떤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인국 씨의 반북, 네. 신청 없는 월북 이건데 이 예. 최인국 씨에 대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잘 청취자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월북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거든요. 역대. 박정희 정부에서 외무장관과 서독주재 대사를 지냈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아내 류미영 씨와 함께 1986년에 월북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이 아내 류미영 씨는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참모총장을 지낸 천도교 독립운동가 유동열 선생의 외동딸입니다. 네네.
지금 남편 사망 이후에는 북한에서 또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직을 이어받아서 수행을 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도 지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차남이 이번에 이제 월북을 한 건데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방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12차례 정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 상봉 이런 걸 목적으로 했고 또 2016년 11월에 그 류명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갔고 1,2주기 행사 때도 이제 방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북 신청을 하지 않고 평양 국제공항으로 들어가서 북측 인사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착 소감을 밝혔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기획 월북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종종 월북 의사를 내비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사전에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이거 몰랐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국은 그 최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사후 약방문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오프닝 통해서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베트남 안의 폭행 사건이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베트남에 있는 국민들이 이 소식을 접했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 현지 언론들이 지금 집중 보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한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그것도 아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거죠. 이 아이가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이제 찍혔고 이유는 이제 한국말을 몰라서 또는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찍은 동영상을 아내의 지인이 이제 SNS에 올린 거고 남편이 하도 평상시에 많이 때려서 휴대폰으로 이제 몰래 찍었다는 거죠. 이것 네티즌 그리고 지인들이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난 6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남편을. 네네. 그리고 어제 특수상해 그리고 이제 그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이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한 상태고요. 상습 폭행죄 추가 가능성도 지금 높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베트남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를 하면서 지금 베트남 국민들의 지금 공분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국내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네요. 박항서 나라의 배신. 네. 박 감독이 얼마나 또 그동안 가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글쎄 말입니다. 네, 참 대한민국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파병을 해갖고 우리가 전쟁을 했던 당사국이잖아요.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우정노조 오늘 파업 여부가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이제 마지막 쟁의 조정이 결렬로 끝났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진행된 긴급대의원 대회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마지막 제안 수용 여부를 일단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일 파업 출정식도 일단 취소를 했고 주말 동안에 우정사업본부하고 추가 교섭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집행부 이제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분들 요구는 토요일 집회 폐지해달라. 그리고 이제 주 5일제 근무 좀 제대로 시행하고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을 해달라. 자, 과로사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과 신도시 지역 집배원 238명 증원 그리고 점진적인 주 5일제 도입을 이제 최종 제안한 상태입니다. 부분 조정을 거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뽑는 자리가 꽤 시끄러웠습니다. 경선을 치르기로 했지만 황영철 후보가 경선 거부를 선언했어요. 의총장을 나온 황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내쫓을 때의 데자비라는 것은 이제 뭐 과거의 상황이 그대로 연상되는 뭐 이런 모습
표현할 때 쓰는 것인데요.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대체 어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황영철입니다. 예, 어떻게 주말 지나면서 좀 마음은 좀 많이 가라앉으셨는지요? 네, 가라앉혀야죠. 네네. 네, 뭐 또 주위 분들 또 동료 의원님들이 또 많은 또 위로 전화도 주셨고, 그리고 또 저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결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 상임위원장 경선과 관련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원칙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죠.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이 본래 황 의원 맡기로 내부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맞는 말이고요. 네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이제 2018년 7월 16일인데요. 이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당내 3선들 간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조율이 잘 돼서 상임위원장에 임명받은 의원님들도 있고요. 조율이 네네. 안 되는 곳은 이제 경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경선 신청을 받았죠. 그때 예결위원장에는 안상수 의원님과 제가 경선 신청을 했고요. 네네. 근데 그래서 경선을 하기 전에 이제 안상수 의원님께서 본인이 먼저 예결위원장 1년을 맡는 자리를 할 텐데, 네네. 먼저 맡는 대신에 조금 일찍 그만두게 될 거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 임기와 후반기를 황 위원장이 맡는 걸로 예. 이렇게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다음날 거의 모든 언론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선을 통해서 뽑는 걸로 방침을 바꾼 것이죠? 뭐 솔직한 얘기는 나경원 대표한테 네네.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취사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 원내대표 때 조율된 이 합의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뒤엎고 본인의 측근을 예결위원장에 앉히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또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기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온건파잖아요. 네네. 온건파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대여 투쟁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아마 그런 악의적인 비판들을 강성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정한 것은 국회를 또 예결위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이끌 사람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할 강경파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결국은 싸울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건파, 강경파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면에는 결국엔 친박계, 네. 비박계, 한국당의 해묵은 과제의 결과물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다시 복당을 해서 우리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명제 아래,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적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친박 의원님들과도 상당한 소통과 또 스킨십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경선 문제가 딱 부닥치니까 이 잠복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친박들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형성된 친박 중심으로 형성된 신주류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갖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당일 경선을 거부하셨는데요. 이게 거부를 네. 하신 그 배경에는 경선 나가야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당의 경선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경선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또 황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공감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다라고 또 제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동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경선에서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경선을 수용하게 되면 원내 지도부가 지금까지 당이 지켜왔던 합의, 조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결정을 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좀 해야 되겠다.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강한 외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김재원 의원 측에서는 그 황 의원께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네. 제가 한 정치인으로서 정말 깨끗하고 정의롭게 정치를 해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예결위원장이라는 그래서 저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예. 어찌 보면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일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께 뭔가 보답드리고 싶은 그런 자리를 예결위원장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바람을 이제 깡그리 이제 무시하게 된 거고 어찌 보면 상처 입은 동료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의 대법 선고가 다시 파기환송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선고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제가 뭐 저질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선전을 통해서 이제 저를 부당하게 이제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김재원 의원도 사법적 절차로 보면 똑같이 1, 2심에서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을 할 당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당사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뭐 다시 한번 그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동료에 있는 의원에게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내쫓을 때의 대잡이다 이런 말씀이 네. 뭐 중첩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던 중에 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네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내에서 친박들이 의총장에서 소리치고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을 압박하고 그리고 쫓으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 속에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워놓은 원내대표를 어떻게 이렇게 쫓으려고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저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그만한 크기에 제가 견줄 바는 못합니다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잘못된 당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신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항의 외침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번 예결위원장 선출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는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 체제 이후에 그동안 좀 숨지고 있었던 친박계가 당 주류로 올라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님이나 또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결국은 본인들이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지지 세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옹립 세력이 친박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신주류가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김이 아무래도 당과 또 원내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1년 전 당시에 뭐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소위 말해서 기획들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당내 정치 지형의 변화랄까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한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친박계 등판 이후의 계파 갈등 그러면 한국당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지금 상황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 당에서 이렇게 희생당하는 일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등을 제가 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현재 당에서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신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새롭게 탕평의 정책들 그리고 중도 보수 세력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한 쇄신의 움직임들이 과감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걱정스럽게 작동되고 있는 친박 중심의 이런 신주류의 전행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막아내고 변화를 꾀하기 위한 그런 아픈 살배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탈당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수모와 굴욕을 담으면서까지 당에 남아있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제 저항의 뜻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난 대선 당시에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대안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복당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대의라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제 개인의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탈당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탈당과 복당을 한 과정들에 있어서의 대의랄까 공의랄까 이런 것들에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때 함께한 의원님들께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또 저에게 공감해주고 또 많은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셨던 동료 의원님들이 아직 이 당에 남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과 당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더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시는 건강한 합리적 보수 세력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탈당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일본산 제품 사지 맙시다. 예, 이것은요 3.1운동 이후에 벌어진 1920년대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해서요.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를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 앞으로 우리가 쳐야 될 어떤 입장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주말에 마트에 가보셨는지요? 저는 좀 가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좀 어느 특정 코너에 주의 깊게 좀 살펴보기도 했어요. 일본 마트에서는 일본 맥주들이 냉장고에서 없어졌습니다. 일본 담배들이 놓여있던 자리는 텅 비기도 했고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득이 될지 또는 독이 될지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같은 불매 운동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요, 교수님? 그 당시에는 당장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지속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11년을 보면은 그 일본의 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서 일본 담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큰 파장 없이 끝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또 당시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제 판매 부전으로 오히려 철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런 반면에 기린 맥주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판매량이 이제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당시에 그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3년을 보면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대해서 이제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당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 맥주라든가 일본 자동차가 한 약 20-30% 정도로 이제 급감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소비량 감소는 있었지만은 큰 경제적인 타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후 지금 또다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 해외여행 취소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이 같은 그 영향을 받아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수출 규제가 단순히 이제 민간 운동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불매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게 반드시 이제 순 효과라고 볼 수가 없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어떤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지를 오히려 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한국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해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한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일본인 자체의 이제 불매 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현재 일본인들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즉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역효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본 제품들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꼭 현명한 그런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일본의 한 단계 끝나고 다음에 한국에 다시 그거를 보복을 한다거나 다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은 다시 일본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 그 예. 여론을 얻은 일본의 정치인이라든가 이제 정책 기반자들이 더 강한 수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 언론들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같은 추가 보복 조치에 그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출 규제를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전자제품을 이제 만들지 못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지금 한 750만 명 정도 이른다고 하죠. 일본에 대한
그 한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산업계 안팎에서 지금 상응 조치를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또는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의 지금 첫 번째 단계 수출 규제에 대한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국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할 수는 있죠.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출 제한을 한다거나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 카드가 있을까? 일본은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예. 들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조업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규제, 수출 제한 조치는 상당히 많은 카드가 있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금융이라든가 관광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특히 카드는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관광 부분에서 비자 면제 협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일본의 지금 한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금융기관 여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신을 대해서 이제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우리 외국인 직접 투자라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투자한 그 투자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서로 한국도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일본도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분쟁을 무역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 이러한 그 보복적 정책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 제조업의 부품 소재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도 네. 수출 규제 품목 3개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을 때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그 하나하나의 그 중요한 세포들에 대한 의존도를 일본에 지금 우리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충격이 큰 건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런 기회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굉장히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 이후에 그 일본과의 중간재를 포함해서요. 네네. 그 무역 부분에서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일본산 그 중간재, 특히 뭐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율,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품 소재 부분의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라든가 민간 기업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으로 최근에 이 부품 소재를 포함하는 중간재, 그 일본재 의존율이 굉장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네네. 아직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 민간 기업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 가능한 부품 소재 산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벗어나서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쪽으로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전략과 재정 지원이 아주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같은 그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 부분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예. 해서 우리가 기술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중간재를 우리나라 전체가 100% 다 국산화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서로가 네네.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도 하지만은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좀 중요할 텐데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WTO 제소라든가 뭐 부품 산업을 국산화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인 거고요. 예, 예. 이런 대책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수출 규제로 민간 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과의 정치 외교적인 대화 채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나 민간 부분에서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네네. 결국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대 감정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 기업들이고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 정치적 그 소통의 문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 G20 정상회의 때도 보면은 한일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했던 시간 토탈 8초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지금 한일 관계의 어떤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되겠죠. 예를 들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정상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한일 간의 직접적인 채널이 안 되면 일본이나 일본 채널이 안 되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채널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채널 공식 채널이 안 되면은 민간 채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서 네네. 매우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이거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비자 면제 협정 같은 경우에 지금 90일 동안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자 면제 협정 같은 거에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복 카드를 계속 꺼낸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꺼낼 수 없는 카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네. 언제든지 가능한 카드들 중에 하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의 강성진 교수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이곳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이곳이 한 시대의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며 한국 성리학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간직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선시대 지방학자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만든 사설 교육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원, 2번 서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전화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 Ba-ba-da-ba-da-ba-d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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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